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일도 개학하니까 좀 바쁘고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유튜브 업로드가 좀 뜸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2달 동안 책은 틈틈이 읽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달 8월, 9월 동안 읽은 총 10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주 무덥고 뜨거웠던 8월부터 9월까지 제가 읽은 책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여름에 읽기 좋은 책, 읽기 좋았던 책, 제철소 출판사 김신혜 작가님의 아무튼 여름입니다. 아마 아무튼 땡땡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그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지 싶은데요. 저는 여름에 영상으로도 남겼는데 전주 여행 가면서 이 책을 전자책 밀리의 서재로 가져가서 완독을 하고 왔었습니다. 여름 하면 이 책에서는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담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전자책 플랫폼 중에서도 밀리의 서재 통해서 읽었었는데 지금은 이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 서비스가 종료가 되어가지고 제가 읽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읽었고 어떤 내용에 형광펜을 쳤고 이런 거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아마 내년 여름이 다가올 때 또 꺼내보고 읽을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가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내년 여름이 다가올 때 또 꺼내보고 떠올릴 책 김신혜 작가님의 아무튼 여름을 8월의 첫 번째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불안에 관심이 생겨서 불안이랑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주문을 했었는데 제목부터 아주 대문짝만하게 불안이라고 딱 박아 놓으니까 눈길이 갔던 책이고, 불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이 왜 생기고 불안이 뭐고 불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어서 샀었는데, 읽어보면은 불안은 그냥 소재에 불과할 뿐이고 좀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철학을 이야기한 게 더 강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여기 불안의 원인을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통찰을 했고, 그 해법을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의 측면에서 제시한 책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불안을 개인의 차원에서 본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해법을 제시하는 부분이 실제로 제가 불안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아니라 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가까워서 당장 저에게 필요한 책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해서 지금은 한 번 읽었지만 잘 모르겠다 한 상태로 남겨둔 책이고요. 다음에 꼭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 책입니다. 불안을 다룬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장유진 작가의 단편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불안을 쓴 알랭 드 보통도 동명의 책을 썼거든요.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근데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책이 알랭 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 실수로 이 책을 사게 된 거거든요. 이 책은 어디서 샀냐면은 제가 전주 여행 갔을 때 여기 보면은 일요일의 침대라는 책방에서 산 책입니다. 여기는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 보통의 우리, 일하는 보통의 우리를 담아낸 총 8편의 단편이 실린 작품집입니다.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 되게 많은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은 여기 6번째에 뭐가 있냐면은
101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짧은 초단편 소설인데 이 작품의 내용이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정규직으로서는 완전 처음 출근하는 그 주인공의 첫 출근의 모습을 재치있게 담아낸 작품인데요. 작품 구절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 읽어드리면서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 속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좀 망했지만 내일부터는 오늘 목까지 정말 아끼고 또 아껴서 10만원짜리 적금을 하나 더 부어야지. 그래서 내년 여름엔 이탈리아 여행을 가야지. 가서 이태리 사람들이 진짜로 뜨거운 커피만 마시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첫 출근을 하고 뭔가 세상에 억가를 당할 때 나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일하니까 라는 느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담아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또 기억에 남았습니다. 장유진 작가의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습니다. 다음은 만화책입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만화책 오후의 광선이라는 거고 미나미네 작가님 문학동네 출판사 작품입니다. 일본 만화라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이 책은 중학생 2명이 주인공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남중생 요도이랑 무라세 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2명이 조금씩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힐링의 과정을 담아낸 만화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작품을 읽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작품 결말을 읽고 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멍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화책이다 보니까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오후의 광선. 직접 보시는 거를 꼭 추천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10편의 책 중에서 아마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제일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싶다, 치유물을 보고 싶다 하면은 만화책으로서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나미네의 오후의 광선이었습니다. 다음은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의 한낮의 서른입니다. 제가 서른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전주 여행 갔을 때 풀의 유형이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스티커가 풀의 유형 서점 스티커인데 그 서점에서 산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단상집이라고 해서 서른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할 법한 이 여러 생각들을 작가님께서 담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서른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작가님은 17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른이라는 거는 기다린 적 없는 모습들이 먼저 도착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지 않은 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서른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게는 아직 더 시간이 있다. 이제 겨우 한낮에 도착했을 뿐. 그래서 서른이라는 나이는 한낮에 도착한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서른이라는 나이가 빨리 되고 싶거든요. 뭔가 서른이 되면 앞자리가 바뀌니까 더 어른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근데 이 책에서 작가님의 이런저런 서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내용이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좋게,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여러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은 이야기는 123쪽에 나와 있는 추락하는 마음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공감이 되신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락하는 마음. 추락하는 마음이 되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에서도 불안을 찾아낸다. 이를 잡듯 샅샅이 빛이 무성하게 쏟아지는 한낮에도 좁은 그늘 속으로 몸을 묻는다. 더 잘할 수 있던 환희는 그렇게 멈춘다.
행복을 뒤쫓는 불안에게서 도망치느라 하얗게 질려버린 그들을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 매일 작은 회초리를 마음에 품은 채 스스로를 야단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부드러운 연고 같은 품 하나인데, 아마 한 번 불안을 느껴본 사람은 평생 불안을 안고 살 거라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읽으면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안고 사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구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추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추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없겠구나 싶어서 의외로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30이라는 나이에 관한 문장이 많았던 한낮의 30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집 서윤후 시인의 나쁘게 눈부시기입니다. 제가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꺼내들고 읽기는 했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서 머리를 싸맸던 시집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전 서윤후 시인님의 시집들도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제가 시 읽는 게 부족한 건지 여전히 많이 난해하게, 더 난해하게 느껴지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작품 하나가 있어서 그거 읽어드리면서 이 시집에 대한 소개는 그 시로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흰치기 교실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은 시즈오카현 출생 녹차의 고장에서 태어났기에 언덕에 대한 이해가 깊다. 각자 가져온 접시는 모두 깨진 것이다. 조각을 이어 물결 무늬로 만들 수 있겠군요. 깨진 곳 사이사이가 다시 친해지도록 작은 흠을 이어 반짝임을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금이 간 것을 숨길 수 없으니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시에 깨짐을 붙여 메우는 것이 킨츠기예요. 상처를 아름답게 발음할 수 있었다. 핀잔도 핏기도 없이 녹차를 호호 불며 마시던 선생은 각자 깨진 것과 그것을 메우는 시간을 차분히 기다려준다. 언덕을 가르는 기다림을 해본 적 있나요? 선생은 어느 날 가와구치코 호수가 그려진 엽서에 그런 질문을 적어준 적 있었다. 한국말은 어눌하고 학생들 솜씨는 서툴렀으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매달린 시간이 길었다. 이어 붙인 대로 다시 깨질 수 있다지만 접시를 깨뜨렸던 실수는 흉터에 좋은 재료가 된다. 파편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수첩을 열어 꺼내는 말을 학생들은 받아 적었다. 비법은 말을 걸어오는 일을 좋아해. 빼곡한 히라가나 사이에 그려넣은 무성의한 낙서. 시즈오카의 녹차밭 언덕에 누워있는 자신을 닮은 캐릭터다. 볼펜 자국으로 그려진 말풍선에는 느낌표로 끝나는 일본어가 적혀있다. 뭐라고 적으신 건가요? 담백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은 말한다. 비웃지 마. 내가 스스로 넘어진 거야. 깨진 것을 이어붙이며 무늬를 새겨 넣은 저 접시를 시작하는 접시라고 불러야 할까? 유약을 바르고 기다리는 하품들. 선생은 시즈오카 언덕의 휘파람 조종사. 창밖 하늘엔 영원히 날고 있는 비행 접시. 저는 여기 밑줄 쳐 있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접시를 깨뜨렸던 실수가 흉터에 좋은 재료가 되고 또 이 깨뜨려지는 파편이 되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부서지는 거에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면은 뭔가 노력해 내는 거고, 노력해서 얻는 거면 가치랑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파편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독서 모임 책으로 읽었던 박경리 작가님의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접어들 무렵에 김약국 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여기 뒤에 있는 소개글에서 생에 대한 긍정
소개에 끌려가지고 매료돼서 책을 골랐다고 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김약국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참 비참한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비참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이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작품인데, 그럼에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비참한 삶을 인물들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비참한 삶을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했던 여러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이라는 게 참 소중하고 값진 거구나 하는 거를 읽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개글이 괜히 쓰인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작품을 읽고 해설을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품을 읽고 한번 나 스스로 나만의 해설을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작품에 실린 해설을 읽는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안에 얽힌 비극적인 모습과 또 여기에 관한 생에 대한 강한 집념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은 이 김약국의 딸들 꼭 추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직접 통영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통영으로 독서 모임을 다녀왔는데, 소설 속에 있는 그 도시에서 독서 모임을 하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리 작가님의 김약국의 딸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너무 유명한 책이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저도 이 책을 민음사 북클럽 가입하고 받은 버전인데, 이 책을 받은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일 유명한 첫 구절이 바로 있죠. 저도 밑줄 적어놨는데,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막,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첫 구절로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메르소가 좀 공감되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메르소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입하면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도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메르소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것들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되게 중요시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싶었고,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결말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었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더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영상 한 편으로 남겨보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꼭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이 책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설 보다 봄 2025년 호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강보라 작가의 바우어의 정원, 그리고 성혜나 작가, 혼모노로 유명한 작가죠. 스무드, 그리고 윤단 작가님의 남은 여름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바우어의 정원은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되기도 해서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있는 성혜나 작가의 스무드라고 하는 작품은 재미교포 3세가 아예 한국을 모르거든요. 그런 3세가 한국에 출장을 와서 한국 구경을 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그럼 충전을 해야겠죠. 근데 전혀 말이 안 통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저 멀리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무리를 발견하게 되고, 아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배터리를 빌리러 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내용 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집단인 거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타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퍼져 있어서 그걸 잘 담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보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재미있었고 또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단 작가님의 남은 여름은 공원에 놓여있는 파란색 소파와 사색에 관한 내용을 다룬 작품이라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 이 책이 독특하고 좋았던 게 작품 뒤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작가와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서면으로 진행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작가님들도 작품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시선에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봄호를 여름에 읽었는데 지금 가을이 되어서는 여름호를 읽고 있거든요. 아무튼 시기를 맞춰서 잘 읽어보고 다음에 영상으로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소설 보다 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글쓰기로 유명한 김정선 작가님의 10문장 쓰는 법입니다. 이 책은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 글을 쓰기를 시작하고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쓸 수 있게 구성된 점이 좀 특징이었고, 그리고 한 챕터 한 챕터가 짧게 되어 있어서 되게 금방금방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알려주는 점이 좋았고, 직접 또 읽는 사람이 한두 편의 글을 쓰면서 따라 할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글쓰기가 완전 처음이거나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월과 9월에 읽은 총 10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서 왕창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잘 봐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많이 바빠졌지만 그래서 거의 2달, 3달 만에 찾아오기는 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인 건 알지만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도록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10월 말이 되고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